이 사건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국가 긴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는 그와 같은 국가 긴급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국가의 존립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헌법상 비상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계엄 선포는 단순한 행정행위나 일반적인 권력 행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엄 선포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사는 대통령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하여 사회 통념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후적으로 보다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엄 선포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장기간 지속되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충돌과 기능 저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범주를 넘어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당시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엄 선포라는 조치를 선택한 것이 그 판단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심사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판단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존중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음,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탄핵소추 절차를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어떠한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로서 그 본질에 비추어 적법 절차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탄핵소추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적 평가를 수반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피소추인에게, 여기서 피소추인은 소추 절차의 적법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피소추인이라고 칭합니다. 피소추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의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사유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탄핵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파급 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입법 절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사위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절차 선택의 문제를 넘어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동일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회기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의견을 방지하여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회기만을 달리하여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허용된다면 국회는 회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무제한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의회제도의 기본 원리와 권력 분립의 균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견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취지를 장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보호이익의 존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은 현재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개헌은 선포된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이 장기간 정지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의 회복에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의 이익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는 당초 형법상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으나 이후 그 주장을 변경하여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단순한 법적 평가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추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탄핵제도는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 대립 상황 속에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적법 요건에 관한 결론.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안에 관하여서도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추 의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청구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병력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형식만을 보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수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그 실질과 목적에 비추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국가의 정당성과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선거 과정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한 이 사건 조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행위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운영 상태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적 성격의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계엄이라는 비상상황 하에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상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그 범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영장주의 위반 또는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지시하여 국회 경내에 병력 및 경찰력을 배치하고 일정 범위에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형상으로는 국회의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적 통제 조치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국회 주변에는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고 있었고 계엄 선포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경내로의 무질서한 진입이 허용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군경을 투입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 비추어 때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 중 일부 표현이 과격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전체적인 맥락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의 지시는 급박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회의 기능 자체를 영구적으로 무력화하거나 민주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진행하였고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